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 성수동은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낮은 아파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창문을 흔들곤 했지요. 박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박준호, 34살 중견 IT 기업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키 175cm, 짧게 자른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매. 그는 특별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2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내 김서현은 31살이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일했지요.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평소엔 수수하게 화장하던 사람. 준호는 그녀의 조용한 성격과 차분한 말투가 좋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로 바빴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말로 미뤄왔지요. 일요일 오전,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서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요. 뭐 봐?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 그냥 인스타. 서현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현이 스마트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묘하게 불편했지요. 준호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한쪽엔 이케아에서 산 2인용 소파, 벽에 붙은 작은 TV, 식탁 겸 책상으로 쓰는 테이블. 창밖으론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이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 분쇄기 돌아가는 소리,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 익숙한 일요일 아침의 의식이었지요. 커피 줄까? 준호가 방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요. 부동산 가격, 정치 뉴스, 날씨. 그는 화면을 보면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공허함은? 결혼 초엔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 새 가구 고르기, 주말마다 데이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줄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자는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 준호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라고. 열정은 사그라들고 일상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오후 2시쯤 서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서현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라인, 립스틱.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하더니 새로 산 니트 원피스를 꺼냈지요. 누구 만나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농담조였지만 목소리 끝에 날이 섰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서현은 가벼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와? 저녁쯤. 밥 먹고 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러,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요.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장하는 모습, 옷을 고르는 모습, 현관을 나서던 뒷모습.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친구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서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인스턴트 짜장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지요. 9시, 10시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서현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술을 마신 듯 했지요. 재밌었어. 응, 오랜만이라 좋았어. 서현은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러나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이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안이 얼마나 큰 균열의 시작이 될지를. 창밖으론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지요. 옆에서 서현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폰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회사에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코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점심 먹었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응, 먹었어. 짧았습니다. 예전엔 이모티콘도 붙이고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사진도 보내곤 했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서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화면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왔어. 응.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서현을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집에서 입는 옷도 깔끔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 나 별로 안 고파. 너 먼저 먹어? 서현은 다시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동안 거실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속적이었지요. 서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면 스프를 쏟을 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카톡 자주 하네. 응. 아, 그 고등학교 단톡방. 애들이 막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어. 서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도 들어가 볼까? 뭔 얘기하는지. 아니, 그냥 여자애들끼리만. 너 들으면 재미없을걸? 서현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현의 스마트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지요. 준호는 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현이 말했습니다. 내일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무슨 회식? 팀 회식. 신입 환영회래. 신입이 들어왔어. 응, 지난주에. 서현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회사 동료와 친했습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신입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서현은 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제 와? 좀 늦을 것 같아. 2차 간대. 10시가 넘어서 서현이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향이었습니다. 금요일 점심,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석. 사설 조사 회사를 운영하는 선배였지요. 형, 나야. 오, 준호. 무슨 일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말했습니다. 상담 좀 하고 싶어. 개인적인 건데? 그래, 언제 시간 돼? 오늘 저녁.
저녁 6시, 준호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현의 변화, 스마트폰, 거짓말, 모든 것을. 이준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거. 어떻게? 일단 동선을 파악해야 해.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사진도 찍어야 하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친구니까 싸게 해줄게. 근데 준호야, 확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해. 진실을 마주할. 준호는 답했습니다. 이미 마주하고 있어? 다음 주 화요일, 이준석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사진 3장이었습니다. 성수동 카페 앞 서현이 한 남자와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지요.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가 서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둘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자 신원 파악했어? 최도현, 33세, 대기업 과장. 기혼, 아이 둘. 준호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듯 했습니다. 건물은? 오피스텔. 도현명의 계약. 작년 8월부터.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파봐줘. 전부. 알았어. 일주일 뒤 준호의 이메일함엔 4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SNS 캡처. 둘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목격자 진술. 카페 직원, 오피스텔 경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서현명의 5천만 원 대출. 준호는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준호는 최도현의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준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윤지아, 32살, 전업주부. 아이 둘을 키우며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결국 준호는 편지를 선택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저는 김서현의 남편 박준호입니다. 댁의 남편 최도현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사흘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박준호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내일. 낮에 가능해요? 네. 다음 날 오후 2시, 준호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윤지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작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지아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례대로. 천천히. 지아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이게 우리 남편이에요. 네, 언제부터? 작년 8월쯤부터로 추정됩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의심은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나가고. 근데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저도 그래야겠죠? 각자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만 증거를 공유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선 자신이 없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조사 보고서를 공유했고 지아는 집에서 찾은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도현의 회사 복지 포인트로 결제된 리조트 숙박권. 서현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선물 영수증들. 도현명의 신용카드 내역. 명품 가방, 액세서리, 꽃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아가 발견한 원룸 계약서. 도현명이었지만 관리비는 서현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와 지아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 김민수는 5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이었지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재판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공개되고 상대방도 반격할 겁니다.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왔어. 응.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현 옆이 아니라 맞은편 소파에. 오늘 뭐 했어? 서현이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 요즘 바쁜가 봐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준호는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구나.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제는 낯선 사람. 이틀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서현 앞으로. 준호는 출근했고 서현은 혼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알 거야. 박준호, 장난해. 이혼 소송이라니. 장난 아니야. 왜? 무슨 이유로?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도현. 이 이름 알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증거도 있어?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을 거야? 준호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보자.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홀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준호는 손에 쥔 종이를 펼쳤습니다. 재판 일정 통지서였습니다. 한 달 뒤, 그때까지 모든 걸 준비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호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 전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됩니다. 서현의 거짓말, 도현의 배신, 자신의 고통.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지요.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준호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변호사 김민수가 옆에 서 있었고 복도 끝에서 윤지아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죠?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가 답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현과 도현이 보였습니다. 둘은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서현은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도현은 딱딱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사진 증거. 서현과 도현이 함께 있는 모습. 카페, 레스토랑, 오피스텔 입구, 카드 내역. 도현명의 카드로 구매한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 통화 기록. 밤늦은 시간, 새벽까지 이어진 통화들. 원룸 계약서. 도현 명의, 서현 계좌 자동이체. 호텔 예약 내역, 제주도, 부산, 강릉. 목격자 진술서. 카페 직원, 오피스텔 경비, 호텔 프런트.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피고 김서현과 최도현은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에 대한 반박은요. 증거 자체는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하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도현의 회사 복지 포인트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가족 휴가용 포인트를 서현과의 여행에 사용한 기록. 피고 최도현은 회사 복지 제도를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현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실수였어. 1년 넘게 지속된 실수.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도, 여행도, 그 모든 거짓말도 실수야?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법정에서 결정 날 거야? 준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서현과 도현을 번갈아 봤습니다. 피고들에게 묻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서현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현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 의사는 있습니까? 준호와 지아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정당합니다. 일주일 뒤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김서현은 박준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최도현은 윤지아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이혼 확정. 준호는 판결문을 읽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했지요. 그날 저녁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결 받으셨죠? 네.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야죠. 저도 그래야겠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될 거예요. 당신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이준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스 봤어. 무슨? 최도현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대. 복지 포인트 남용 건으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회사 그만뒀다던데. SNS도 다 지웠고. 그래. 넌 괜찮아. 응. 술 한잔 할까? 다음에.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준호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은 뜨거웠고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고 거리를 오갔지요. 준호는 이사를 했습니다. 성수동을 떠나 마포구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책 몇 권, 이 결혼 생활의 흔적은 모두 버렸습니다. 새 집은 6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론 한강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작게. 그러나 보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까지 왕복 5km.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달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승진이 있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새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됐지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호 형, 축하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지요. 어느 주말 준호는 윤지아에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그들은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아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지요. 요즘 어떠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럭저럭. 저도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최도현은요? 연락 안 해요. 위자료도 매달 들어오고. 아이들은 가끔 만나는 것 같던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박준호 씨는 김서연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울 떠났대요. 부산으로. 그래요. 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잘 이겨냈죠? 지아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잘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지아는 요리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준호는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해외 지사로 가고 싶다고. 헤어질 때 지아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저도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한강변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지요. 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달렸습니다. 이젠 10km까지 늘렸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칭찬했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웃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맥주 1개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고 배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저 안에 있었지요. 각자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현과의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생일, 기념일. 그는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마지막 사진까지 지웠을 때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표정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아? 무슨 철학자 같은 소리예요. 경험담이야.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판결 이후로 준호는 이제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 동료들이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었다. 완전히. 바닥까지.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 천천히. 확실하게. 이제 나는 괜찮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호는 한강변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견딜 만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그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앞을 향해. 빛을 향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미소는 진실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준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확실하게.